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갈게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투자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론 파트가 이제 우리가 문제가 나오는데 계산 문제를 하다가 말았죠. 자, 교재로 보시게 되면 어디로 가시냐면 우리 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68페이지가 이제 계산 문제를 할 차례죠. 268페이지 가셔서 계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산 문제는 뭐 9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268페이지 우리가 나갈 차례입니다. 268페이지 가시면 수익성 지수예요. 수익성 지수는 유입을 유출로 나누거든요. 나눠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수익성 지수란 큰 순서대로 나열하여라. 사업기간 모두 1년이다. 할인율은 연 5%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A, B, C, D를 보는 거죠. A, B, C, D를 본다면 우리가 봤을 때 지출 금액이 있어요. 지출 금액. 자, 이렇게 봐서 지출 금액 보고 만 원은 빼고요. 그냥 300만 원. 그다음에 100만 원, 100만 원, 그다음에 100만 원 하죠. 자, 유입은 현가로 시켜야 돼요. 유입을 현가로 시키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를 현재 가치로 한 다음에 나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630만 원을 우리가 1 플러스 R의 N승이죠. 보통 1년이 많이 나오거든요. R이 할인율이에요. 할인율이 5%죠. 자, 그러면 우리가 0.05니까 1.05가 되겠죠. 자, 그럼 630을 나누기 1.05로 우리가 때려버리시면 6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이 딱 떨어지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기출이. 자, 그러면 두 번째는 315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출제원들이 자, 이게 50을 넣으면 400으로 맞춰줄 가능성이 크고요. 자, 안 되면은 우리가 300을 맞춰줄 가능성이 크죠. 그럼 1.05로 된다면 계산기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600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거를 그냥 315를 치고 는을 치게 되면 3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 방식 위에 있는 것이 그대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이 계산기를 이용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 C는 어떻게 돼요? 420 돼 있죠. 420을 또 1.05로 나누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420 치고 또 는을 치게 되면 400이 되거든요. 420에다가 또 1.05를 나누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계속 이 계산기를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 자, 그럼 요게 300이 되겠고요. 300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게 4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D는 어떻게 됩니까? D는 우리가 262.5예요. 이거는 딱 봤을 때 이건 50이 넘어가니까 250을 맞춰주겠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1.05로 나눠주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262.5를 다시 1.05로 치기가 힘들잖아요. 계산기를 또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2.2.5를 또 는을 쳐보세요. 그럼 250이 딱 떨어지죠. 250 딱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익성 지수는 유입을 유출로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기 때문에 유출이 내려가고 유입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300을 600 나누니까 2가 되고요. 자, 요거 3배가 되겠죠. 3배가 되죠. 100에 300, 400이니까 4배가 되고 2.5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C의 수익성 지수가 4이며 PI 큰 순서는 어떻습니까? CBDA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고요. 저번 주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계산 문제 내부 수익률만 구하는 것만 남았네요. 자, 일단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계산 문제는 물론 기출문제에서 우리가 다루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계산 문제를 미리 우리 기본 강의에서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269로 가죠. 자, 269로 가시면은 내부 수익을 구하는 것은 오히려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금 유입 현가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거든요.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한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출한 게 초기에 5,000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6,000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요거를 할인합니다. 할인하게 되면 같게 하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1 플러스 R의 1년이니까 1승이죠. 자, 이걸 넘겨서 간다는 건 참 어렵잖아요. 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가르쳐드리면 투자액이 내리시면 돼요. 5,000원을 내리시고요.
5천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요 차이값, 그 차이값을 올리시면 됩니다. 차이값을 올려버리게 되면은 1,000원만큼 번 거죠. 5천에 1,000은 20%잖아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20%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푸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이 순효과 내부까지 봤죠. 그래서 어림세법까지 이제 우리가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 계산 문제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순효과,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까지 공부하시면 되고요. 이제 어림셈법으로 우리가 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했던 것은 할인기법이에요. 할인기법,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서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한 거죠. 그래서 할인기법이 있고 비할인기법이 있습니다. 그럼 할인기법이라는 것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 대표적이고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순현가법이 있었죠. 순현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부 수익률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법이 있죠. 이 세 가지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우리가 배우실 내용은요. 비할인 기법이에요. 할인하지 않는 기법. 그래서 비할인 기법.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이제 비할인 기법으로 갑니다. 비할인 기법. 자, 이 비할인 기법이 우리가 이제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이거든요. 그럼 어림셈법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어림 잡아서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보통 대규모 부동산 같은 데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고 현금 수지를 분석하는 게 맞아요. 근데 간략하게 소규모에 대한 부동산은 어림셈법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림셈법은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1억이 총 투자액으로 봅니다. 총 투자액이면 매년 순영업 소득이 나오겠죠. 그 순영업 소득이 순전히 얻는 제 수익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자, 2천만 원이 순영업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자, 승수법과 수익률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승수법과 수익률법은 어떤 거냐?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승수법과 수익률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수법과 수익률법은 미리 보겠지만 승수는 몇 배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몇 배냐가 중요하고, 자, 이거는 몇 퍼센트냐가 중요합니다. 몇 퍼센트냐. 자, 그럼 분수고요. 항상 알고 싶은 게 올라가죠. 그럼 승수법은 몇 배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투자액이 금액이 크잖아요. 투자액이 올라가고요. 소득이 내려옵니다. 소득을 내려서 자, 1억이 2천만 원에 과연 몇 배일까? 당연히 5배가 되겠죠. 5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순소득 순수 영업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순소득 순수가 5라는 뜻은 5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얘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본회수 기간을 얘기를 해요. 자본회수 기간. 자, 우리가 자본회수 기간이 짧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작을수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익률은 높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수익이 중요합니다. 2천만 원의 수익이 1억에 대해서 자, 20%는 수익이 높게 나와야 되잖아요. 역수관계다. 서로 역수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럼 얘가 20%면 자, 20%씩 5년 되면 자본회수하죠. 자, 그러면 어림셈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어림셈법은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득 중 한 해의 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매년 소득이 달라. 근데 얘는 한 해의 소득만 갖고 따지고요.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우리가 키포인트가 되고요. 또한 처분 시에 발생하는 자본이 또 고려하지 않습니다. 계략적으로 봐서 소규모 부동산에 사용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총순까지는 아직 빚을 안 뺐기 때문에 총투자액으로 갑니다. 자, 세전과 세후는 지분투자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승수법만 조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고요. 이 수익률법은 지금 잘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더 살펴서 어느 정도 가시게 되면 이 수익률법은 좀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승수법 위주로 우리가 간다면 승수법은 4가지 승수가 있다. 승수법은
자, 그래서 소득이 뭐였어요? 저번 시간에 총순 전후다. 총순 전후. 그래서 총순 전후에 소득이 있더라. 자, 그래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총소득, 순소득, 세전, 세후가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총순 전후로 이렇게 적습니다. 총순 전후로 적고요. 자, 그러면 총은 총소득, 승수예요. 총소득, 승수가 되겠고, 그다음에 얘는 영업이 생략될 수 있어요. 그 순소득, 승수, 순영업소득, 승수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다음에 전은 세전, 현금, 수지, 승수입니다. 현금, 수지, 승수. 자,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보고요. 자, 후는 세후, 현금, 수지, 승수예요. 세후, 현금, 수지, 승수다. 자, 그러면 아까 투자액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총순까지는 총투자액이 올라가고 세전과 세후는 지분 투자가 올라간다. 자, 그러면 총순 전후로 암기를 해두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요거는 총투자가 올라간다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빚을 아직 안 뺐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자액으로 간다 그랬고요. 세전과 세후는 자, 이자를 빼기 때문에 내돈 대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분 투자액으로 갑니다. 지분 투자액으로 간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고요. 그다음 어떻습니까? 이제는 뭐 거의 끝났죠. 앞에 소득으로 이제 나누죠. 그래서 요거는 총소득으로 나누겠고요. 자, 특히 요게 자본회수 기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떠요. 그래서 요게 자본회수 기간이다. 회수 기간이 짧아야 되잖아요. 자본회수 기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건 또 순소득이 내려가겠죠. 순소득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얘는 세전 현금 수지가 내려간다. 얘는 세후 현금 수지가 내려간다.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수익률법은 역수관계예요. 역수라는 자체는 자, 얘네들이 다 반대라는 거죠. 분자와 분모가 반대이기 때문에 제가 적진 않고요. 어떤 게 있는지만 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순소득, 승수와 역수관계가 우리가 자, 요거는 이제 역수관계 비율분석법의 총 자산회전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얘는 종합 자본 환원율이 역수관계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후가 나오니까 세후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세후 수익률은 세후 현금 수지와 역수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지분 배당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지분 배당률. 그럼 지분 배당률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자, 항상 배당은 세전으로 가거든요. 세전이면 배당이 나와야 된다. 역수관계니까 분모와 분자가 바꾸는 건 염리 이해하시고 이거 적을 필요는 없죠. 지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넘겨보세요. 승수는 작을수록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율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비율분석법도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쪽으로 다시 가셔서 마지막 마무리는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거와 고려하지 않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고려하는 자체가 우리가 265페이지 가시면 고려하는 게 있고 고려하지 않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려한 거를 했고 고려하지 않는 어림셈법까지 갔고요. 비율분석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무비율 다지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총 자산 회전율과 이제 쭉 나가는데 이렇게 갈까요? 우리 비율분석법 보시면은 비율을 갖고 따져요. 비율분석법. 자, 그러면은 총 자산 회전율이 총소득 승수와 역수관계입니다. 역수관계. 그래서 총 자산에 대한 회전율을 얘기해요. 내가 총 자산을 1억을 투자해서 1년에 1억 중에 1억 벌었으면 1회전이고 2억 벌면 2회전이잖아요. 그래서 매출에 대한 매상에 대한 회전율을 보거든요. 그래서 매상에 대한 회전율을 보기 때문에 자, 이건 적어 볼게요. 쟤랑 역수니까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는 총소득이 올라가고요. 총투자액이 내려갑니다. 총투자액. 그럼 총투자액이라는 자체는
내가 부동산을 1억 주고 샀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라고 얘기하고요. 부동산의 가치, 부동산의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총 자산이 될 수 있죠. 부동산 가치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다. 자, 그러면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억 벌었으면 1년에 1회전 됐는데요. 1년에 2억을 벌었으면 2회전이 된 거죠. 회전율이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이건 약간 꿀팁을 드릴게요. 우리 솔직히 투자론 자체가 우리 중개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총이 들어가요. 총총총으로 해보세요. 총총총. 자, 이거 다 총총총입니다. 그럼 순이 들어가지 않죠. 다 총총총. 이렇게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율 분석법이라는 것이 오른쪽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은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대부 비율, 그 다음에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 영업 경비 비율만 마스터하시면 되는데요. 나머지 비율법부터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죠. 가겠습니다. 나머지를 보면은 대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 비율은 요거 파트 끝난 다음에 우리가 금융 파트를 갈 거예요. 그래서 금융 파트는 여러분들 그래도 수월하신 게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들 뭐 중개업 하시면서 의뢰인이 와서 어림셈법은 어떤 방법이 물어보진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제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또 계속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주말에도. 그래서 수강생분들을 오픈안에서 많이 만나보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힘드시지만 화이팅 하시고 들어보세요. 대부 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마 아실 분들은 LTV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Loan to Value.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을 얘기합니다. 담보 인정 비율. 남한테 돈을 빌리는 비율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가치가 1억이다 라고 하면 이게 부동산의 가치가 되죠. 그럼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이에요. 융자액. 그러니까 융자액의 비율이다. 그러면 1억 중에서 LTV 대부비율이 50%면 반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5천만 원 빌려주는 건 이해 가셨죠? 그럼 이게 바로 돈을 빌려주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나와줘야 되고요. 저당 비율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너무 높아지면 대출기관이 직면하는 잠재적 채무이행에 대한 힘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데 이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투자자의 레버리지 효과는 커져요. 그러나 차입자의 채무이행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채 비율이라는 건 어떨까요? 부채 비율과 대부 비율은 다른 비율입니다.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게 잘 나오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어떤 비율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 나눠요. 그래서 이거는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다. 타인 자본을 우리가 부채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분 자기 자본은 지분이라고 하죠. 그럼 항상 우리 분모에 대한 분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모에 대한 분자이기 때문에 지분에 대한 부채로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자, 이거는 돈을 빌리는 비율이에요. 50%. 그러면 이건 뭘까요?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 나눈다면 타인 돈이 올라가고 내 돈이 내려가요. 그러면 1억에서 5천만 원을 빌렸으니까 50%죠. 그럼 나도 5천만 원을 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1이 되겠죠. 그럼 100%라는 건 나랑 똑같이 1배수를 빌렸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인 돈이 80%라는 건 8천만 원 빌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8천만 원 빌리면 나는 얼마 나갔어? 2천이요. 그러면 4배잖아요. 그럼 400%가 된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게 편합니다. 자,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다른 비율이지만 관련은 돼 있어요. 얘가 높아지면 얘도 높아진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대부 비율은 부채 비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대부율이 높아지면 부채 비율도 급격히 증가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부채 감당률도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부채 감당률로 우리가 한번 가도록 하죠.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갑돌이가 상가나 상업용 부동산을 샀어요. 사서 대출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은행은요, 요거를 하게 되면은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럼 소득이 임대료가
빚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빌려주겠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면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은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빚보다는 소득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순영업 소득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니 소득이 더 많아야지만 좋겠죠. 부채 서비스액은 우리가 빚이라고 그랬어요. 빚.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더 소득이 많아야 되니 얘가 1보다 커야지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 감당률 들어가죠. 자, 순영업 소득이 대출금의 원리금은 상한. 자,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이잖아. 그래서 몇 배가 되겠는가? 1에 가깝다는 건 뭐예요? 내가 1억 벌었는데 1억을 이자를 내면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못 내잖아요. 그러면 부채 감당률 1에 가까워서 대출자 차입자 모두 위험한 입장에 처리하겠죠. 하겠죠. 그러면 1보다 커야 됩니다. 1보다 작으면 더 위험하죠. 부동산부터 나오는 순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기가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무불이행률. 그래서 채무불이행률이라는 것은 채무를 불이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겠어요? 자, 얘랑 거꾸로 된 거예요. 얘는 소득이 위에 갔잖아요. 자, 이거는 영업경비가 나가는 돈이잖아요. 영업경비 나가는 돈이고 부채 서비스액도 나가는 돈이에요. 그럼 나가는 돈이 많으면 더 위험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유효 총소득을 봤을 때 들어온 돈이 더 많아야 되니까 작아야 좋은 거죠.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또 제가 체크하겠지만 유효가 꼭 들어갑니다. 꼭 들어간다는 거 꼭 보시고요.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순소득 같은 게. 그래서 넘기시면은 뭐 손익분기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두 가지가 같다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률을 갖고 따지는 건 손익분기점이다.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 유효 총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클수록 그만큼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딱 하나만 하면 되겠네요. 영업경비 비율과 참고까지만 하면 이제 비할인 기법은 다 끝납니다. 자, 그러면 영업경비 비율로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더라고요. 처음 하시더라도 영업경비라는 건 낮아야 좋은 거 아닙니까? 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야 유리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영업경비 비율은 낮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셔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경비가 많이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낮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십니다. 그래서 영업경비 비율로 가죠. 영업경비 비율입니다. 그래서 영업경비 우리가 앞에 게 올라갑니다. 영업경비가 올라가. 항상 무슨 비율을 하면 학계론에서는 앞에 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영업경비가 올라가고요. 영업경비가 올라가고 자, 전체적인 소득이 이제 총소득이잖아요. 조소득이 내려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경비가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이것도 작아야 되죠. 그래서 가능 총소득에 차지하는 비율로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가능이 될 수 있고 유효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가능이다 유효다를 우리가 주어주니까 조소득의 영업경비 비율을 나타난다. 이게 낮아야 돼요. 높으면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비할인 기법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법과 단순회수기간법도 비할인율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회계적 이익률은 요거는 회계적 이익률법은 시험 문제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법은 이 회계가 이제 장부상이거든요. 그 이익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얘는 평균 장부 이익률법이라고 하고 장부의 세후 연평균 투자 기대 순수익을 해당 투자의 연평균 순장부가액을 나눠서 이익률을 평가해요. 그러면 이게 커야지만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다음 자, 간단하고 회계 장부니까 그대로 이용하고 화폐 시장 가치를 무시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이게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단순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고 빠질 수도 있거든요. 단순회수기간법이라는 것은 요거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기출 문제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내가 투자했다. 자, 그럼 1년 소득, 2년 소득, 3년 소득을 보는 거죠. 자, 1년에 100만 원이 들어왔대요. 100만 원. 그럼 2년 때도 100만 원이 들어왔대요. 3년 때는 300만 원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3년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볼게요.
자, 내가 목표했던 게 만약에 7년인데 이 기간이 짧아야 되는데 3년 걸렸으니까 당연히 하겠죠. 짧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합해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1년 후에 100만 원과 2년 후에 100만 원의 가치가 다르죠. 그래서 나온 게 현가회수 기간법이에요. 현가가 붙으면 무조건 고려하거든요. 미래 가치, 현재 가치로 바꾸니까. 자, 이건 할인을 합니다. 할인해서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예를 들어서 뭐 0.9다, 0.8이다, 0.7이다 보면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기 때문에 소수점이 작아지겠죠. 그럼 얘는 90만 원밖에 안 받아요. 만 원을 뺄게요. 자, 얘는 80만 원이죠. 당연히 1년 후에 가치가 더 센 거죠. 자, 이건 210만 원입니다. 길어지고 얘는 합해상 가치를 고려한 거죠. 그래서 단순 해수 기간법은 빨리 해수한 투자한이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방법이 간단하고, 자, 투자 원금의 해수 시점 이후에 현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자, 우리가 투자 원금을 해수하는 시점에는 딱 300만 원인데 4년째 대박이 터져서 뭐 1000만 원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고려하지 못했다는 거고 합해상 가치를 무시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현가 해수 기간법이라는 건 어디에 나오느냐? 자, 앞쪽으로 한번 가보죠. 현가 해수 기간법은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시간에 265페이지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265페이지 할인연금 수지본서법은 요 세 가지가 있고요. 현가 해수 기간법이라는 게 있죠. 현가. 자, 그럼 현가가 들어가면 무조건 고려하죠. 해수 기간법. 그래서 고려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어림세법과 비율분석법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 것보다 적은 걸 암기하시는 게 낫죠. 자, 꿀팁을 드리면 요 세 가지예요. 자, 현가는 내가를 현가로 갖고 왔기 때문에 합해시장 가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부하고 지수가 들어가면 고려한다. 자, 외웁니다. 현가 내부 지수, 현가 내부 지수. 자, 요 세 가지만 들어간다, 고려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 때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그 염두에 내용을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문제를 꼭 염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시간에는 금융 파트를 할 건데요. 자, 투자 파트를 한번 정리를 내려보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287페이지는 펴놓으시고요. 다음 마지막 시간, 이번에 마지막 시간에 금융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우리 부동산 투자 파트요. 부동산 투자 파트는 문제 비중이 높습니다. 투자로는. 나온다면 6에서 7문제, 8문제인데 어려워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 중개업을 하시면서 무슨 할인기법이다 비할인기법이다를 알 필요가 없잖아요. 실무는 전혀 상관없으면서 우리가 이론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하나가 생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계속 반복 학습을 하시고요.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이 하면서 조금 더 제가 여러분한테 같이 연결시키면서 좀 우리 편법도 좀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에 제가 할 287페이지 가시는 부동산 금융은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5에서 6문제인데요. 자, 금융은 자금의 융통으로서 부동산 자금 융통은 담보대출이잖아요. 주택금융이 주종을 이루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해드릴 게, 자, 우리가 대출액을 구해요. LTV와 DTI, 그 다음에 고정금리가 있으면 변동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잖아요. 거치 기간 동안에 이자만 내고 상환을 해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 원금 체증식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이라는 무주택 서민들한테 빌려주는 대출이 있고요. 요새 핫 이슈가 되는 게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도 좀 바뀌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실 때 이제 우리 책을 쓸 때는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법 바뀐 거를 조금 제가 적용시켜서 좀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금융론은 조금 여러분이 다음 시간은 좀 수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동산 금융을 287페이지 피시면은 이 금융은 우리 생활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중개업을 또 하시다가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고정금리, 변동금리, 뭐 LTV, DTI, 원리금 균등 상한은 많이 드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투자론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시니까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이 투자론이 좀 어렵기 때문에 많이 힘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부동산 금융 파트에 우리 첫 스타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